한미 양국 정상이 오늘 오전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할수록 결국 몰락의 길로 들어선다는 점을 깨닫도록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새벽 강릉 경포 인근 성난정 정자가 불에 타다 무너져 내리면서 화재 진압을 하던 소방대원 2명이 깔려 숨졌습니다. 정년을 1년 앞둔 이영욱 소방위와 임용된 지 8개월 된 이호현 소방사가 잔불을 정리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그 위에 지붕이 이제 엄청 무거운 저게 북상 내려앉아가지고. 한국유치원 총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로 예정됐던 동맹 휴업을 다시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와 사립유치원 측의 입장이 여전히 달라 언제든 휴업 사태가 또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 제보 파일 6001에선 안전조치가 부실한 인천의 한 테마파크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놀이기구를 지켜야 할 안전요원이 자리를 비우거나 안전벨트가 고장났는데도 탑승객을 태우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국정농단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한 달 뒤면 끝나게 됩니다. 검찰이 추가 혐의를 적용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구속기한 연장을 요청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한미 양국 정상이 오늘 오전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5번째인데 오늘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양국 정상이 긴밀하게 대화하는 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나 무기 거래 등을 거의 매번 언급하고 통화한 뒤에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는 점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런 트럼프식 안보 비즈니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내일 미국으로 떠나는데 세계 각국 정상들과 북핵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가 오늘 한미 정상의 대화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25분간 통화를 하고 북한이 지난 15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걸 규탄했습니다. 양 정상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더 철저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계속 도발을 감행할 경우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만 가중돼 결국 정권의 존폐를 걱정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을 깨닫도록 더욱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와 압박을 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것과 첨단 무기 보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욱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논란이 된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에 대해선 이번 통화에선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5번째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요청해 성사됐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예,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정재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 먼저 전화 통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전화 통화를 한 후에 양국이 어떻게 브리핑을 할 것인지 사전에 조율을 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 4번의 통화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오늘처럼 양국이 브리핑 내용을 먼저 조율한 건 처음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화 통화가 끝난 후에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 보이는 부분들이 엇박자처럼 보여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양국 간 브리핑문 조율을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4번의 전화 통화가 끝난 후에 양국 간에 엇박자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오늘이 5번째 통화인데요. 이 취임 축하 전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북한의 도발 직후에 이뤄졌습니다. 북한 문제 때문에 통화를 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 그때마다 다른 얘기를 주로 거론했습니다. 예. 지난달 7일 통화를 보면요.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한미 FTA 개정 사안 얘기를 꺼냈습니다. 또 지난 1일과 4일 역시
북핵 현안을 얘기하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입 문제를 승인했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중요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또 본인이 하고 싶었던 대화 내용을 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지금 저기 나와 있던 것처럼 이제 무기 구입 문제 언급을 한 것으로 또 알려지면서 이 부분이 야당으로부터 또 비판을 받은 대목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이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 때도 이 문제가 언급이 됐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나 백악관은 한국 정부가 미국산 첨단 무기를 대량 구매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왜 이 사실을 숨깁니까? 합의 안 된 거 아니에요.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무기 구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한국 청와대보다 미국 백악관을 더 신뢰하지는 않으시리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네, 이 총리가 답변했듯이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백악관이 먼저 꺼낸 건데 내용도 모호해서 여러 추측만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 앞서 이제 청와대 관계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대목이 되겠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이제 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관계에서도 이런 식으로 어떤 대화 후에 일방적인 주장을 편 적이 있었다고 하죠. 맞습니다. 이런 사례가 앞서도 있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핀란드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핀란드가 미국 전투기를 구매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핀란드 측은 곧바로 부인을 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예. 이건 이 외교 결례를 넘어서 사실상 사실관계 왜곡에 해당하는 건데요. 우리 정부의 경우 북핵 위기 국면에서 한미 공조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미국 대통령이 이런 일방적인 얘기를 자꾸 꺼내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 어찌 보면 계산된 행동인가 발언인가 하는 그런 의문도 품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돌출 행동에 대해서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일부 제기를 했는데요. 이 북핵 위기를 풀어가는 트럼프식 방식의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엇갈린 메시지를 내서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한 예로 든 게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 문제를 언급했다가 맥메스터 보좌관이 바로잡은 걸 한 예로 들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동맹국들과의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데 트럼프는 이런 위기 국면을 비즈니스의 기회로 삼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또 이 북핵에 대한 해법으로 또 국내 일각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필요한 거 아니냐, 전략자산, 핵잠수함 같은 전략자산 미국이 배치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군요. 미국에서는 현재 이 비용적인 문제나 또 중국과 러시아 이런 관계를 감안해서도 이미 공식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부정적인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요. 예. 이번에 뉴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기회가 있으면 여기 이 자리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 역시 관심이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예, 정치부의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술핵 재배치를 공식 요청하기 위해서 미국을 찾았다가 어제 오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전술핵 재배치는 어렵다는 미국 정부 입장만 재확인하고 돌아왔는데 자유한국당은 앞으로도 또 미국을 찾아가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2박 4일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미국 정부가 부정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국무부에 있는 분들은 부정적이면서도 틸러슨 장관에게 우리의 만난 사실과 한국민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하러 갔지만 정작 어렵다는 입장만 듣고 돌아와 빈손 귀국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반도 안보 정세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안보 이슈를 처음부터 정략적으로 접근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행동은 무책임의 극치이고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위험천만한 공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미국 조야에 인식의 변화가 생긴 건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정치권과 여러 가지 어떤 그 싱크탱크 전반적으로 어떤 변화의 흐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느꼈고, 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하는 천만인 서명운동을 이어가는 한편 이르면 다음 달 말 홍준표 대표가 직접 미국을 찾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한편 중국은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나오는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추이텐카이 주미 중국 대사는 중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것처럼 한국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이 대사는 이와 함께 중국은 안보리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겠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며 미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을 압박하는 대신 직접 당사자인 북한과 대화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을 하루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문제가 떠나는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회 인준을 호소한 건 이례적인데 야당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인준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현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는 오는 24일 안에는 김명수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삼권 분립 정신에 따라 입법부인 국회가 사법부의 수장인 김 후보자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위를 지켜달라고도 부탁했습니다. 야당이 김 후보자 인준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2일 임종석 비서실장에 이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김 후보자 인준을 촉구한 건 청와대가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그만큼 심각하게 보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회 인준 절차가 진통을 겪는 데 대해 대통령 역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혀서 야권과 각을 세우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국민의당 역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김 후보자 인준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네, 오늘 새벽 강원도 강릉에선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불을 끄려던 소방대원 2명이 건물 잔해에 깔려 숨졌습니다. 이들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리포트 먼저 보시고 순직한 대원들의 빈소에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사람을 찾는 작업이 숨가쁘게 펼쳐집니다. 오늘 새벽 4시 29분쯤 강원도 강릉시 경포호 인근 성난정이란 정자에서 강릉소방서 경포 119 안전센터 이영욱 소방위와 이호현 소방사가 진화 작업 중 무너진 건물 더미에 깔렸습니다. 불씨가 있다 이래갖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게 그 위에 지붕이 이제 엄청 무거운 이제 푹 내려앉아가지고. 동료 대원들이 10여 분 만에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2명 모두 숨졌습니다. 숨진 대원들은 어젯밤 9시 45분쯤 안전센터에서 400m 떨어진 정자에 난 불을 끄고 철수했다가 오늘 새벽 다시 불이 붙었다는 소식에 한 번 더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특히 센터의 맏형으로 정년을 1년 앞둔 이영욱 소방위와 임용된 지 8개월 된 막내 이호현 소방사는 마지막까지 남은 불씨를 정리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내일 모레 정년 퇴임 나오셔갖고 편 여행도 다니시고 숨진 소방대원들의 합동 분향소는 강릉의료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빈소가 마련된 강릉의료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승현 기자, 조 기자가 있는 곳이 숨진 대원들의 빈소죠? 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한층 아래 지하에 숨진 대원들의 빈소가 마련됐습니다. 이곳 장례식장엔 현재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빈소를 찾은 조문객들을 맞으며 중간중간 오열하는 모습도 목격됩니다. 특히 숨진 대원들이 속한 강릉소방서와 강원소방본부 소방관들이 큰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두 대원들의 사연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숨진 이영욱 소방위는 지난 1988년 소방에 입문한 경력 30년 차 베테랑 소방관으로 정년을 불과 1년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이호현 소방사는 소방관으로 근무한 지 8개월 된 새내기였습니다. 119 안전센터의 맏형과 막내가 함께 변을 당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장례 절차나 조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고 이영욱 소방위와 이호연 소방사의 연결식은 모레 강릉시청에서 강원도청장으로 엄수됩니다. 두 대원에게는 1계급 특진과 옥조 근정 훈장 추서가 추진됩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불이 난 정자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던 점을 미뤄서 경찰은 실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네, 강릉의료원에서 조승현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사립유치원 휴업이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휴업 강행과 번복으로 혼란만 키웠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와 합의가 명확하게 안 된 상태여서 사태가 진정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가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 또 한 번 내일 예정됐던 집단 휴업 철회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아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한유총은 어제의 휴업 강행 기자회견은 일부 강경 성향 원장들의 모임인 투쟁위원회의 의견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쟁위는 추이호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내일 불법 휴업하는 유치원에 대해선 유치원 폐쇄 등 강경 대응할 방침입니다. 한유총은 애초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과 국공립 유치원 확대 중단 등을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액 인상은 내년도 예산이 이미 확정돼 협상이 어렵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도 대통령의 공약이어서 꼭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휴업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교육부와 한유총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언제든 휴업 사태가 재발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국립순천대 교수가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해 논란입니다. 그 녹취 파일을 JTBC가 확보했는데 위안부 피해자들을 폄하하는 말도 들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학교 차원에선 아직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순천대의 한 강의실입니다. 강단에 선 교수가 수업 내용과 상관없는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원래 아니면 꺼져서 자고 있는데 방만 들어가고 저기 편하게 피아노 남자들은 다 어울려서 있으면 좋겠어요? 교내 학생회 사무실에 이불을 가져다 놨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걸레라고 표현한 겁니다. 학생들을 향해 테러리스트, 전응하라는 폭언도 나왔습니다. 며칠 뒤 다른 수업에선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들이 자기랑 생각을 알고 갔어. 오케이? 이번에 같이 끌려왔는데 여자들이 여자들도 있고 키가 있으니까 따라다니는 거야. 해당 교수는 학생들 공부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한 말이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애들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하자. 저 아버지 입장에서 그냥 이 얘기를 한 거에 불과할 겁니다. 학생들은 올해 초 교수와 학교에 정식 문제 제기를 했지만 교수 징계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학교 측은 지난주에야 진상조사팀을 꾸려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오늘은 인천 월미도 놀이공원에서 좀 황당한 경험을 했다는 시청자의 제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가 놀이기구를 타다가 코피가 났는데 안전요원이 자리를 비워서 한참 뒤에야 기구가 도는 걸 멈췄다고 합니다. 네, 다른 기구는 안전벨트가 고장났는데도 아이들을 태우고는 그냥 잡고 타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희 취재진도 직접 가봤습니다. 실제로 안전벨트가 고장난 기구에 아이들을 그대로 태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보 파일은 강희연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2009년 개장한 인천 월미 테마파크는 그간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족에게는 불쾌하고 황당한 기억만 남겨졌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직접 가보겠습니다. 애가 코피가 너무 많이 나서 놀래가지고 기계를 빨리 멈추고 애를 꺼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 담당하는 자를 찾았더니 다른 놀이기구에 가가지고 또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보자 신모 씨 가족이 월미 테마파크를 찾은 건 2주 전입니다.
조카와 딸은 빙글빙글 도는 회전동물을 타다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셋이서 탔고 그 중간에 돌아가는 게 이렇게 돌면서 노는 거예요, 애들이. 만지는 대로 돌아가는데 자기네들이 재밌으니까 막 돌리다가 막 웃고 막 이렇게 고개를 까딱까딱 부딪힌 것 같아요. 신 씨가 코피를 흘리는 조카를 보고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안전요원은 사고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다른 놀이기구를 작동하느라 아예 자리를 비우고 있었습니다. 옆에 직원한테 좀 멈춰달라고 했더니 자기가 하는 관리하는 게 아니라고 그 옆에 직원한테 얘기를 하라고. 근데 그 직원이 다른 놀이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취재진은 신 씨와 함께 회전동물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이들이 운행 중 밖으로 손을 내밀거나 서로 잡아당기는 위험한 순간이 나타납니다. 주의를 시켜야 할 안전요원은 운행이 끝날 때까지도 보이지 않았고 일부 아이들은 알아서 안전장치를 풀고 나옵니다. 제가 여기 되게 자주 왔었어요. 좀 생각해보니까 다른 애들이 또 그러면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틀 동안 지켜봤더니 안전요원이 운행 중에 자리를 비우거나 있더라도 딴짓을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다른 놀이기구인 크레이지 크라운에선 안전벨트가 고장났는데도 그대로 아이들을 태우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가운데 벨트가 애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아저씨가 그냥 잡고 타라고 하더라고요. 안전바만 잡고. 그리고 벨트를 안 하고 지금 탄 상태예요. 테마파크 측은 신 씨의 주장에 대해 한 사람이 자리를 비워도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2개의 놀이기구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해선 만약 그렇게 운영을 했다면 직원들을 다시 한번 교육시키겠다고 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10월 16일 자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달 뒤면 석방될 수 있다는 건데 원래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금까지 마무리된 건 정유라 씨 승마 지원과 관련한 뇌물죄 정도입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혐의, 그리고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물건을 누설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따로 또 재판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남은 재판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할 건지,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깊어지고 있는 검찰의 고민, 정원석 기자가 관련 쟁점들을 정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남은 재판 기일은 10월 16일 당일까지 포함해 12번가량입니다. 증인신문을 처음 시작한 5월 29일부터 그동안 76명을 증인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남은 증인은 검찰 측만 40명 정도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60명 가까운 증인을 더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실적으로 하루 2~3명 이상 신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기한 내 재판을 마치기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경우 구속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박 전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경우 지지자들의 소란, 증거인멸 우려, 건강을 이유로 한 불출석 등 재판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합니다. 구속기한이 연장될 경우의 수는 2가지입니다. 먼저 검찰이 새로운 범죄 내용으로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들을 청와대가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수사도 그중 하나입니다. 앞서 청와대 캐비닛에서 문건이 발견돼 검찰로 넘어간 자료인데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검찰이 재판부에 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롯데와 SK그룹의 재단 출연금 의혹에 대해선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도 나옵니다. 구속 연장과 관련한 논의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재판 과정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방송인 김미화 씨를 오는 19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김 씨는 2010년 KBS에 출연 금지 문건이 있다고 폭로한 뒤 이듬해 진행하고 있던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하차해 논란이 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배우 문성근 씨 역시 내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달 말이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됩니다.
그동안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 정도만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관련 업체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공기업 간부가 형사처벌되는 첫 사례도 나왔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공직사회 등에서 관행처럼 이뤄졌던 접대와 금품 제공을 막기 위해 도입된 김영란법이 이달 말로 시행 1년을 맞습니다. 제도가 좋은 취지로 안착되길 바라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좀 더 건강해지고 좀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반갑죠. 서로 이제 저쪽에서 굳이 뭐 받을 기대를 좀 덜 하거나 안 하거나. 하지만 법을 어겨 처벌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수원지법은 지난 7월 도로포장업체 대표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한국도로공사 간부 김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에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김 씨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는데 김영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된 첫 사례입니다. 앞서 경찰은 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36건의 사건을 조사해 12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검찰 역시 모두 109건을 접수해 5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건설공사 발주처인 공사 직원에게 47만 원어치 식사를 제공하거나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에게 100만 원을 건네다 적발된 이들에겐 각각 150만 원과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60년대 태영호 어부 납북 사건 등 고문과 조작으로 얼룩진 과거 시국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검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재판을 하자고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1968년 북한 경비정에 끌려갔다 4개월 만에 돌아온 어부들을 간첩으로 몰아간 것이 바로 태영호 어부 납북 사건입니다. 어부 8명은 불법 감금과 고문 끝에 거짓 자백을 했고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피해자 고 박모 씨 등 과거 시국 사건에 연루됐던 18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청구 대상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사건 참상을 알린 이들을 징역형 등으로 처벌한 아람회 사건,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남조선 해방 전략당 사건 등 모두 6건입니다. 이들 사건은 2005년 발족한 과거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것들로 피해자 일부가 재심을 청구해 이미 누명을 벗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검찰이 스스로 과거 수사와 기소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 무죄를 구형하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달 문무일 검찰총장이 인혁당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을 언급하며 대국민 사과를 내놓은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피해자와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나설 수 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네, 이제 2주 뒤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체감 경기는 팍팍합니다. 밥상 물가가 계속 올라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인 실질 소득이 줄었고 그만큼 이번엔 차례상 부담도 커졌습니다. 강나연 기자입니다. 추석을 2주 앞둔 전통시장. 사람들의 지갑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쌀 때도 명절이 돌아오면 올라요. 왜냐면 꼭 사야 되니까 지금은 비싸거든. 그런 게 더 비싸지. 유례 없이 길어진 이번 연휴가 반갑지만 한편으론 부담도 느낍니다. 연휴가 기니까 계속 집에서 뭐 여행을 가든 안 가든 뭔가 해먹고 해야 되니까 그 식비는 확실히 더 많이 들죠. 올해도 상인들은 명절 대목 기대를 일찌감치 접었습니다. 많이 타격받죠. 왜냐면 밖으로 빠져버리니까 지금도 좀 침체가 많이 됐어요. 올해 2분기 가계 실질 소득은 한 달 평균 423만 원대입니다. 지난해보다 4만 원 정도 줄었는데 7분기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명목 소득은 늘었지만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든 겁니다. 실제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6% 올랐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기승을 부리면서 채소와 과일값이 크게 올라 신선식품 지수는 2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추석을 맞아 농축수산물 양을 더 풀고 가격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단기 대책보다는 가계 실질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성형 전후를 비교하는 광고 간혹 보실 겁니다. 성형 효과를 부풀린 사진을 올린 병원들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거짓 수술 후기를 올린 병원들도 적발됐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한 성형외과의 주름 성형 광고입니다. 주름만 폈을 뿐인데 수술 전에 비해 눈이 커지고 얼굴색이 화사해졌습니다. 또 다른 성형외과의 얼굴 라인 레이저 수술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턱선이 갸름해진 것은 물론 눈이 커지고 콧날까지 오똑해졌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두 광고의 수술 후 사진은 성형 효과를 부풀린 과장 광고였습니다. 성형 전엔 민낯으로 촬영한 다음 성형 후엔 색조 화장과 머리 손질까지 마친 뒤 전문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어 수술 전후 차이를 극대화한 겁니다. 포털 사이트 블로그나 문답 코너에 성형 후기를 가짜로 올린 병원들도 적발됐습니다. 병원으로부터 건당 10,000원에서 10만 원을 받은 광고 대행업자가 수술 환자가 쓴 것처럼 후기를 허위 작성하거나 병원 직원이 후기를 조작했습니다. 항상 이게 검색에서 밀리지 않게 광고 대행업자가 며칠 동안 상위에 랭크되도록 관리를 해줍니다. 공정위는 성형 후 사진을 과장한 성형외과 2곳에 과징금 1억 700만 원을 부과하고 가짜 후기나 소개글을 올린 병원 7곳에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의료 분야의 과장 허위 광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낫을 들고 다니며 위협해 돈을 뺏으려던 노숙인이 체포됐습니다. 51살의 이 씨는 술에 취해 사람들에게 술값을 요구하며 낫으로 해치겠다고 협박했지만 다행히 피해자는 없었습니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사진을 공유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광고를 유치해 14억 원을 챙긴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불법 사진 5천여 장을 올려 회원 200만 명을 모집하고 성매매 업소들이 연계된 사이트에 광고를 올리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최근 5년간 경력 회피 사례로 고의적인 체중 변화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병역 면탈은 모두 227건이었고 이 중 고의적인 체중 변화는 57건에 달했습니다. OECD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노출도는 세제곱미터당 32 마이크로그램으로 회원국 중 가장 나빴습니다. 같은 해 OECD 국가 평균의 2배가 넘고 1998년 첫 조사 이후 가장 나쁜 수치입니다. 양공주, 미군 기지촌의 여성들을 부르던 말입니다. 70년대 정부는 대통령 직속기구까지 만들어 이들을 직접 관리했습니다. 올 초엔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된 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무대에 올렸습니다. 강보들 기자입니다. 그대가 만들어준 꽃반지 끼고 72살 김숙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립니다. 45년 전 첫사랑 영철이와 함께 부르던 노래입니다. 이어서게 그대와 둘이서 선열 것. 영철이는 할머니가 한국 이름을 붙여준 미군. 할머니는 기지촌 여성이었습니다. 영철이가 항상 내 가슴에는 있어요. 지금도 있어. 기지촌 여성들의 사연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왜 성병 검진을 왜 제대로 안 해가지고 꼭 바빠 죽겠는데 내가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엄마는 근데 왜 나 입양 보냈어? 그리고 막 동네 사람들이 깜댕이 막 숨고 그랬어. 춤추고 노래하며 마음을 달래지만 근데 어떠셨어요? 속이 시원해요. 뭐가 이렇게 맥힌 게 뚫린 것 같아요. 기지촌 여성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입니다. 경기도 동두천에 남아있는 낙검자 수용소입니다. 기지촌 여성들은 일주일에 2번 성병 검사를 받아야 했고 정부는 성병이 나을 때까지 수용소에 가뒀습니다. 매도 맞아가지고 병신된 애들도 있고 도망가려다가 뛰어넘다 죽은 애들도 많아요. 이게. 당시에도 불법이던 성매매는 기지촌 인근에서만 허용됐는데
박정희 정부가 만든 대통령 직속 정화위원회는 이들을 미군 위안부라 부르며 관리했습니다. 달러벌이에 이들을 활용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지금 주인들이 달러로 예금을 해야 돼. 그 한국 돈으로 예금이 안 돼. 자꾸 세뇌를 시키는 거야. 자꾸 와서 애국자다 그러면. 지난 1월 법원은 미군 위안부의 존재와 국가의 인권 침해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수용소에 감금된 57명에 국가가 배상하라고 선고한 겁니다. 배상에서 제외된 이들은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게 언제 끝날지 뭐. 평짜리 아파트 비슷한 거 지어주겠다.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 JTBC 강버들입니다. 예, 경주의 대표적인 유적 중 하나인 천마총. 이 천마총이 개관하고 41년 만에 처음으로 문을 닫는다고 하죠. 네, 바로 리모델링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덤 모양을 놓고 의견이 분분해서 설계안도 다 나오지 못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하늘을 나는 천마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말 안장 아래 가리개인 장리에 그려진 천마도로 유명한 경주 천마총입니다. 국보인 금관 등 11,500여 점의 유물이 발굴돼 1976년부터 전시관을 만들어 공개해왔습니다. 이 천마총이 41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전시관을 넓히고 낡은 시설도 교체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시관의 핵심인 묘실도 다시 정비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 덧널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돌무지의 모양과 규모를 둘러싸고 학자들 사이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봉분 모양을 하고 있는데 발굴 보고서에 초가지붕 모양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경주시는 보고서에 적힌 대로 돌무지를 초가지붕 모양으로 만들기로 했지만 반발이 큽니다. 돌무지의 높이도 4m냐 2m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각오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문을 닫고 6개월 동안 공사에 들어가지만 아직 설계안조차 확정하지 못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프로야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재 선두를 달리는 기아가 정규리그 우승에 필요한 매직 넘버를 오늘 또 줄였습니다. 이제 7승 남았습니다. 네, 그 주역은 나지완 선수였는데요. 개인 통산 1000번째 안타를 홈런으로 장식하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전용희 기자입니다. 나지완이 0대1로 뒤진 4회 투아웃 1루에서 KT 선발 로치의 초구를 받아칩니다. 125m를 날아간 타구는 좌중간 담장 넘어 관중석에 꽂혔습니다. 김주찬의 주루사와 버나디나의 부상으로 가라앉았던 기아의 분위기는 이 홈런 한 방으로 뒤바뀌었습니다. 나지완은 2대3으로 뒤진 7회 선두 타자로 나와 안타로 출루한 뒤 이범호의 2타점 적시타 때 홈을 밟아 동점 득점까지 올렸습니다. 결국 기아는 KT의 4대3 역전승을 거두며 정규리그 선두를 지켰습니다. 남은 11경기에서 7승만 보태면 2009년 이후 8년 만에 정규리그 1위를 확정합니다. 기아는 2009년 정규리그에 이어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거머쥐었습니다. 당시 프로 2년 차였던 나지완은 한국 시리즈 7차전에서 우승을 확정짓는 끝내기 홈런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동료들과 포옹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나지완은 8년의 시간 동안 기아의 중심 타자로 성장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5개의 홈런과 90개의 타점을 달성한 나지완은 올해 2009년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JTBC 전영입니다. 오늘 저희 뉴스룸이 조금 특별한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네, 벌써 7년째 내전을 겪는 시리아 얘기입니다. 그동안 47만 명이 숨졌고 인구 절반인 1000만 명은 난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쟁은 반군을 지원하는 미국과 또 정부군을 지원하는 러시아의 대리전입니다. 또 이란은 시아파 정부를 돕고 이스라엘은 이를 경계합니다. 공동의 적은 IS지만 지금 보면 모두가 각자 적입니다. 깊고 복잡한 셈법 속에 파괴와 공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가장 고통받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들입니다. 시리아 어린이들의 현실을 박창규 기자가 전합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걷던 길은 폐허가 됐습니다. 압도적인 폭력은 공간을 부수고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아직 이곳엔 어린이 580만 명이 남아 있습니다. 폐허 속에서도 아이들은 자랍니다. 파편 널린 거리에서 공을 차고 술래는 숨은 친구들을 찾아 나섭니다. 모두 비슷하고도 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بعدين صار يرموا قنابل بيقوسوا على السطح بعدين حتى ماتوا. Nos acostumbramos a que cayeran bombas. ما بنزل بتمع وبطعميق وبشرب كل شيء. 아이들은 매일 삶과 죽음의 경계를 아무렇지 않게 오갑니다. 눈물엔 피가 섞이고 하늘에선 폭격이 이어집니다. 살기 위한 여행은 죽음과 맞닿았습니다. 극한의 공포는 아이들 마음을 망가뜨렸습니다. 도와달라는 비명은 공허하게 맴돌고 아이들은 눈과 귀를 닫은 채 스스로 방어합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걸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비현실 같은 현실 속에서도 생명은 태어납니다. 폭격으로 다친 엄마는 아이가 뱉은 첫 숨에 안심합니다. 시신 더미 속에서 며칠을 버틴 아빠와 딸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팔과 다리를 모두 잃은 아이는 그래도 웃고 있습니다. 삶은 계속되고 희망은 질깁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이들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네, 살아남았다고 서로 격려하며 우는 아이들의 모습. 이걸 보면서 어른들이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J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